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20절 세계의 존재론적 규정의 기초들이라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세계라는 말에 따옴표가 쳐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 즉 존재자적 개념으로서의 세계, 존재자들의 총체, 특히 전제적 존재자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네요. 이것의 존재론적 규정의 기초들이 무엇인가 그랬는데요. 전제성이 전제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이 되겠네요. 그것도 기초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이 사물성의 측면에서, 특히 전제성의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원서로 123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연장된 사물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이 그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존재의 이념은 실체성이다. 네. 실체 아래서 우리는 다음의 존재자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곧 존재하기 위해 어떠한 다른 존재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자이다. 실체라는 개념이 정의상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체의 존재는 하나의 불필요성을 통해 성격 규정되어 있다.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단적으로 하나의 다른 존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실체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존재자는 가장 완전한 존재자이다. 그리고요, 신은 여기서 하나의 순수하게 존재론적인 명칭인데 건너뛰었나요? 읽어볼 필요가 있나요? 분명히 어떤 사물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체로는 단지 하나만이 이해될 수 있는데, 물론 신이다. 데카르트의 문장이었고요. 하이데크 해설입니다. 신은 여기서 하나의 순수하게 존재론적인 명칭인데, 만약 신이 가장 완전한 존재자로 이해된다면 그렇다. 동시에 신개념과 더불어 자명하게 함께 뜻해진 것이 실체성의 구성적 요소에 대한, 곧 불필요성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때때로 참으로 모든 사물이 만약 신의 도움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느낀다. 신이 아닌 모든 존재자들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제작을, 그리고 부양을 필요로 한다. 제작되어야 하고 부양되어야 하나요? 부양의 기본적 의미는 중세철학적 의미에서 신이 실존을 계속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창조된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적인 것이 되도록 제작함이 혹은 제작의 불필요성이 그것의 내부에서 존재가 이해되는 그런 지평을 형성한다. 제작 여부, 그것이 존재이의 지평이 되고 있네요. 신이 아닌 각각의 존재자는 창조된 존재자이다. 그 두 존재자 사이에 완전한 존재자인 신과 창조된 존재자인 피조물 사이에 그것들의 존재의 무한한 차이가 성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자도 존재자로 말을 건다. 존재자라고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존재를 이것의 의미가 하나의 무한한 차이를 포괄하는 넓이에 있어서 사용한다. 신에게도 사용하고 하루살이에게도 사용한다면 존재의 의미에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어로 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정당성을 갖고서 역시 창조된 존재자도 실체라고 부를 수 있다. 제한된 의미에서 실체. 이러한 존재자는 과연 신과 비교하면 제작 및 부양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창조된 존재자들의 영역, 곧
창조된 존재자들이라는 의미의 세계의 내부에서는 창조적인 제작 및 부양에 상대적으로, 예컨대 인간의 창조적 제작 및 부양에 상대적으로 다른 존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주어져 있다. 그와 같은 실체들로는 두 가지가 있다. 사유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 이게 두 개의 유한 실체이네요. 무한 실체는 신이고 유한 실체는 두 개, 사유 실체, 연장 실체이네요. 그것의 탁월한 성질을 연장이 나타내는 그런 실체의 존재는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 가능하게 되는데, 만약 세 실체를 그 두 개의 하나의 무한한 실체와 두 개의 유한한 실체들에게 공동적인 존재의 의의가 해명되어 있다면 그렇다. 예, 게마인 자모 진 데스 자인스, 세 실체에게 공동적인 존재의 의의가 해명되어 있느냐? 해명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실체라는 이름은 신과 피조물에게 일의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일의적으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없고, 스콜라 철학에서 익숙하게 말해지는 것처럼 이른바 신과 피조물에게 공동적인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갖고 하나의 문제를 건드리는데, 이것은 중세의 존재론이 다양하게 다뤘던 문제, 곧 어떤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가 그때마다 말 걸어지는 존재자를 의미하는가. 예, 여기서 의미가 의미하는가 했으니까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지시하는가 라는 물음이다. 네. 신은 존재한다와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진술들 속에서 우리는 존재를 진술한다. 이러한 존재한다라는 낱말은 그러나 그때마다 존재자를 동일한 의의에 있어서 시노니모스죠? 시노니모스입니다. 유니보케, 일의적으로 뜻할 수 없는데, 만약 그럼에도 곧 둘 다 존재한다고 진술됨에도 두 존재자 사이에 하나의 무한한 차이가 성립한다면 그렇다. 만약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함, 즉 지시함이 하나의 일의적인 의미함이라고 한다면 창조된 것이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뜻해지거나 창조되지 않은 것이 창조된 것으로 격화될 것이다. 존재는 그러나 역시 단순한 동일한 이름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두 경우에 있어서 존재가 이해된다. 예, 상이하게 이해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스콜라 철학은 존재의 의미함, 지시함의 적극적 의의를 유비적 의미함으로 파악하고 일의적 의미함이나 동일 이름적 의미함과 구별한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연결하면서 그에게서 그 구별의 문제가 그리스적 존재론의 출발에 있어서와 같이 이와 같은 앞서 형성되었는데, 유비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정시켰는데, 이를 따라 역시 학파들도 존재의 의미 기능의 파악 속에서 구별된다. 데카르트는 이 문제의 존재론적인 철저한 연구와 관련해서 스콜라 철학의 뒤에 매우 뒤처진 채로 남아있고, 아니 그는 그 물음을 회피한다. 신과 피조물들의 공동적인 그것의 곧 실체라는 이름의 의미는 판명하게 이해될 수 없다.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판명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미 단정을 했네요. 이러한 회피가 말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실제성의 이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의 의의를 또 이러한 의미, 즉 존재의 일반성, 곧 의의, 성격을 상노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의미의 일반성, 이 말은 존재라는 의미의 일반적 의의, 이것을 상론하지 않고 버려두었다는 것이네요. 존재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물음을 과연 역시 중세의 존재론도 고대의 존재론과 마찬가지로 거의 묻지 않았다. 따라서 존재의 의미함의
방식에 대한 물음과 같은 물음이 의미가 표현하는 것인, 의미가 지시하는 것인 존재의 해명되지 않은 의의를 근거로 해서 그 물음이 상론되기를 바라는 동안에 진척되지 않는다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의 해명되지 않은 의, 즉 존재의 의의를 해명되지 않은 채로 존재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는 말인데요. 예, 여기서 진척되지 않는다의 번역은 need pond stelle comt라는 어구에 대한 번역이에요. 예, 폰데어 슈텔레라는 말과 관련해서 뒤에 어떤 동사가 오든지 이 어구는 대개 있어서 움직이다 또는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 맥락상 진척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 그 의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데카르트는 실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을 단지 여하튼 회피할 뿐만이 아니고 그가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실체 그 자체가, 다시 말해 이것의 실체성이 선행적으로 그것 자체에 입각해 독자적으로는 접근 불가능하리라는 점이다. 실체성이 독자적으로는 탐구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데카르트의 문장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처음에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알아차려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서 그 자신에 의해 우리를 촉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실체의 실체성, 즉 실체의 성질, 속성 등은 있다는 점으로부터 알아차려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존재 자체에는 우리를 촉발하지 않고 그 때문에 그것은 알아차려질 수 없다. 이는 칸트의 명언을 따를 때 존재는 실제적 수로가 아니다. 수로, 그러니까 주어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명언은 데카르트의 문장을 재현한다. 이로써 원칙적으로 존재의 하나의 순수한 문제체계의 가능성은 포기되고 하나의 탈출로가 모색되고, 이 탈출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앞에서 특징 지어진 실체들의 규정들이 획득된다. 이 존재는 실제적 수로가 아니다. 이것은 중세의 견해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중세에도 실존과 본질이 있는데 실존이 본질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스콜라 학자들의 견해예요. 물론 본질이 완전의 이름은 본질이 실존을 갖추게 된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여기에 맞서서 실존은 본질과 다른 것이다, 있다는 것과 무엇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있다라는 게 출현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였고요. 지금 데카르트도 칸트도 그것을 존재는 실제적 수로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실존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이것을 데카르트도 실체는 알아차려질 수 없다. 이 말은 실체의 존재, 실체의 속성은 알아차려질 수 없다.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실체의 존재는 실체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네요. 존재는 사실상 존재자로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는 관련된 존재자의 존재하는 규정들, 그 속성들을 통해 표현된다.
아트리뷰테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임의적인 속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시적이지는 않은, 그럼에도 전제되어 있는 것들인 존재의 의 및 실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충족시키는 속성들에 의해 표현된다. 물체적 사물들로서의 유한한 실체에 있어서는 이것에게 일차적으로 필연적으로 배정된 것이 연장이다. 그러네요. 사실상 심지어 우리는 연장된 실체 혹은 사유하는 실체를 그것이 생각하는지 연장되어 있는지가 무시된 단적인 실체보다 더욱 쉽게 이해한다. 단적인 실체보다는 연장 실체나 사유 실체로부터 실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실체성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서 실체적인 존재자 자체와 같이 실제적으로 분리 가능하거나 발견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제적으로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각주에서 무엇이라는 내용으로 was gehaltlich 무엇이라는 내용의 면에서 분리 가능하거나 발견 가능하지 않다. 실체성이 글쎄요. 이것은 실체의 존재로서의 실체성은 이성적으로 알아차려진 존재이고, 즉 실체 내부에서 발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리 가능하거나 발견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연장된 사물로의 세계의 규정을 위한 존재론적 토대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그것의 존재의 의의에 있어서 단지 해명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해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사칭된 것인 실체성의 이념, 곧 그때마다의 실체의 가장 탁월한 실체적 성질을 거치는 우회로 위에서 서술된 그런 실체성의 이념이 하나의 근본 토대이다. 하나의 실체적 존재자를 통한 실체의 규정 속에는 그런데 역시 그 전문 용어의 양의성에 대한 근거가 놓여 있다. 실체성이 의도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체의 하나의 존재하는 상태에서부터 이해된다. 실체성이라고 말했으면 실체의 존재 중에도 실체의 무엇이라는 존재와 있다는 존재 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있다는 존재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포기되고, 무엇이라는 존재가 실체의 존재 상태로 간주되고, 그것을 실체성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존재자적인 것이 존재론적인 것이 아래에 놓여지고, 실체라는 표현이 때로는, 이 말은 존재론적인 것은 실체의 존재이고요, 존재자적인 것은 실체의 본질, 실체의 사안 내용을 말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때로는 이 실체라는 표현이 존재론적 의미로, 실체의 존재라는 의미로, 때로는 존재자적 의미로, 실체의 내용, 실체의 본질, 실체의 사안 내용성으로 이라는 의미로, 그러나 대개 있어서 구별이 모호한 존재자적, 존재론적 의미로 기능한다. 의미의 이러한 미미한 구별의 뒤에는 원칙적인 존재 문제의 극복 못함이 숨겨져 있다. 존재 문제의 개정은 올바른 방식으로 모호성을 추적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어떤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단순한 낱말 의미들에 종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뉘앙스들, 즉 미미한 구별들을 해명하기 위해 사안들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체계 속으로 과감하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안들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체계, 존재자의 존재가 지닌 문제체계,
존재 일반의 의미 속에서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물으면서 존재가 다양하다는 것, 즉 존재의 현존재도 있고 용재성도 있고 전재성도 있고 이런 식의 구분을 하면서 더 나아가 이런 존재 일반의 공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데 데카르트는 실체의 존재가 파악 불가능한 것을 포기하고 실체의 본질 내지 실체의 성질 등을 파악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